우리는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화성의 거대한 협곡들, 극지방의 빙하들, 고대 강바닥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늘 거대한 그림만을 보았죠. 하지만 그것은 정말 큰 아이러니였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에서 당신을 죽일 것은 거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있죠. 그 이름은 먼지. 무해하게 들리시나요? 오퍼튜니티 탐사선에게 물어보세요. 14년간의 임무를 끝낸 것은 얇은 먼지층이었습니다. 이 먼지는 태양 전지판을 덮고 밀폐 부위로 스며들며 움직이는 부품들을 마모시킵니다. 하지만 진짜 아이러니는 이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이러니는 매일 0.7 밀리시버트의 방사선에 노출되면서도 당신을 서서히 끝장내는 것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입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입니다. 만약 당신도 거대하다고 생각했던 위험들이 사실은 얼마나 작은지 보고 싶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화성의 진짜 얼굴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기 때문입니다. 시작합니다. 화성은 인류에게 다음 단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첫 1년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존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착륙이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공기는 당신을 지탱해주지 않으며 추위, 먼지, 방사선과 외로움이 끊임없이 압박해옵니다. 숨쉬기, 물 마시기, 잠자기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행동들조차 하나의 공학적 문제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화성에 도착한다고 해서 임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착륙,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임무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1년이 가장 힘든 해가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직 도구 하나 가방에서 꺼내기 전에, 아직 거주 공간의 벽 하나 확인하기 전에, 아직 지표면에 단 한 걸음도 내딛기 전에 화성은 당신을 전체 사슬에서 가장 위험한 고리를 통과하게 만듭니다. 우주선은 행성 간 속도로 대기권에 충돌합니다. 너무나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진입 각도가 잘못되거나 열차 폐막이 불충분하거나 항법 시스템이 잘못된 수정을 하면 승무원들이 땅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임무가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은 그 대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대기권은 진입 시 엄청난 열을 발생시킬 만큼 두껍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우주선을 오직 낙하산만으로 완전히 감속시킬 수 없을 만큼 얇기도 합니다. 따라서 화성을 지구처럼 다룰 수도 없고 달처럼 다룰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비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대기가 당신을 더 많이 도와줍니다. 달에는 아예 대기가 없죠. 그래서 적어도 문제는 더 간단합니다. 화성은 최악의 중간 지점에 위치합니다. 당신은 열, 마찰, 낙하산, 로켓, 타이밍과 항법을 단 한 번의 순서로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부분은 이전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가 이 과정을 공포의 7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지 극적인 이름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요약입니다. 그 몇 분 동안 우주선은 과열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엄청난 속도를 줄여야 하며 아주 얇은 공기 중에서 낙하산을 펼쳐야 하고 주요 부품들을 정확한 시간에 분리해야 하며 그리고 지면에 가까운 거리에서 로켓 추진 착륙을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단계라도 늦거나 빠르거나 약하거나 불안정하면 당신은 거친 착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 난 우주선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적인 화성 착륙 소식을 들을 때조차 성공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얻어진 것인지를 숨깁니다. 이 숫자들은 사실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큐리오시티 탐사선은 시속 약 20일, 0km의 속도에서 바퀴가 땅에 닿는 초속 0.75m의 속도로 줄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감속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지표면 약 11km 상공에서 낙하산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시속 약 512km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낙하산이 제 역할을 한 후에도 우주선은 여전히 시속 320km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낙하산이 감속의 큰 부분을 해결하지만 착륙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켓이 여전히 작동하여 우주선이 치명적인 속도로 화성에 충돌하는 것을 막는 마지막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1년의 첫 번째 쓰라린 진실입니다. 화성은 지표면 단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유인 임무는 단지 사람을 착륙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살아있게 하는 모든 것을 착륙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식량, 의료 물품, 예비 부품, 압력 밀폐 장치, 거주구역, 전력 시스템, 산소 장비, 물 관련 장비, 시추 시스템, 차폐 자재, 수리 도구, 통신 장비, 이 모든 것이 동일한 착륙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왜냐하면 유인 임무는 이중화, 즉 여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중요한 펌프만 보내지 않습니다. 여분을 보냅니다. 단 하나의 생명 유지 경로만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 경로를 보냅니다. 하지만 여분은 질량을 더하고 질량은 착륙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이 화성에서 가장 큰 공학적 함정 중 하나입니다. 생존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수록 시스템은 더 무거워집니다. 시스템이 무거워질수록 안전하게 착륙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착륙하기가 어려워질수록 필요한 무언가가 손상되거나 고장나거나 아예 도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로봇 탐사선은 인간 승무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탐사선은 제한된 도구 세트, 좁은 임무 범위,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시스템이 고장나도 긴급 구조가 필요 없이 착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승무원에게는 그런 사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압된 공간, 공기 처리, 물 재활용, 신뢰할 수 있는 전력, 방사선 방호, 여벌의 우주복, 수리용 재고 및 의료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착륙 문제의 규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단지 화성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작은 생존 산업 전체를 작동 가능한 상태로 지표면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착륙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주선이 땅에 착륙하고도 임무는 여전히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화물 모듈 중 하나가 예상보다 높은 하중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커넥터 하나가 진동으로 인해 균열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착륙 중에 메커니즘 안으로 먼지가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탱크 밸브 하나가 작동은 하지만 착륙 전에 여유 성능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성가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이것들이 즉시 첫 1년의 문제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기다리는 정상적인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정과 착륙에서 살아남은 장비뿐입니다. 첫 1년을 미래의 어떤 화성 정착지의 다음 해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첫 1년에는 그 어떤 것도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착륙은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화물 하역은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손상 점검은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첫 시스템 점검은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승무원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상태로 도착했는가? 라고 묻는 첫 순간, 그 또한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대답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1년은 전초기지가 가장 적은 경험, 가장 적은 현지 자원, 그리고 숨겨진 고장에 대한 가장 작은 여유를 가진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는 운송, 기반시설, 그리고 생명 유지가 별개의 범주입니다. 당신은 어떤 장소로 여행한 다음 그곳의 기반시설을 사용하고 생명 유지 환경은 이미 행성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이 범주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착륙하는지가 당신이 어떤 장비를 가지게 될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어떤 장비를 가지는지가 당신이 대피소를 지을 수 있는지, 공기를 만들 수 있는지, 전력을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착륙이 단지 임무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임무 설계가 정말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한 첫 번째 완전한 테스트입니다. 그렇다면 착륙에 성공한다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도착한 것을 본다면,
해치를 열고 밖을 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때 화성은 당신에게 다음 문제를 제시합니다. 밖의 공기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줄 만큼은 실제하지만 당신을 단 몇 초라도 지탱해 줄 만큼 실제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화성에 대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쓸모가 있다는 의미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화성 대기는 대부분 약 95%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표면 압력은 보통 10밀리바 미만이며 일반적으로 6밀리바가 대표적인 수치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지구 해수면 압력의 약 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화성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용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 공기에 기대하는 거의 모든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숨쉴 수도 없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도 없으며 당신의 몸을 그것에 노출시키고 몇 초간 견뎌주기를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쓸모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험이 항상 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폭발이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앙이 필요 없습니다. 화성은 당신을 누출로, 마모된 밀폐 장치로, 고장난 레치로, 금이 간 밸브로 또는 손상된 우주복 연결부로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자동적인 것에서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당신의 피, 폐, 그리고 장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자연이 아니라 벽면 패널, 밀폐 장치, 우주복층 또는 가압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기가 당신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얇다는 사실은 당신을 다음에 훨씬 더 큰 문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킵니다. 왜냐하면 화성에서 열은 행성이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스템이 끊임없이 생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성이 춥다는 말을 듣고 이것을 단순한 날씨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지표면 온도는 약 63도 섭씨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당신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은 극심한 변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는 온도가 128도 섭씨 근처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장소, 적절한 시간에 약 27도 섭씨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단지 화성이 전반적으로 춥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직접 만들지 않는 한 열적 안정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첫 1년의 생존 개념의 모든 의미를 바꿉니다. 지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기라는 거대한 열 기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열을 저장하고 운반하며 낮과 밤 사이의 온도 변화를 완화합니다. 하지만 화성은 이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 대기는 지구의 것처럼 행동하기에는 너무 얇습니다. 따라서 열 제어는 끊임없는 공학적 과제가 됩니다. 거주지는 열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주복은 열을 관리해야 합니다. 차량은 배터리와 전자부품을 열 손실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파이프는 물 시스템이 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탱크, 밀폐장치, 윤활유, 그리고 도구들 모두 작동 한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단지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중요한 시스템을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온도 범위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은 문제가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입니다. 퍼서비어런스의 제재로 분화구에서의 첫 기상 보고 중 하나는 온도가 약 20도 섭씨에서 시작하여 단 30분 만에 약 25.6도 섭씨로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화성은 당신에게 단지 계절적 추위로만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작전 중에 열적 여유가 중요해질 만큼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한 임무창에서는 괜찮았던 장비가 다음 임무창에서는 훨씬 더 나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능이 좋은 배터리가 같은 주기 후반에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액체를 운반하는 라인이 승무원이 다른 일을 끝내기도 전에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1년이 기후에 적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매 시간마다 열 예산을 관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전초기지가 끊임없이 단지 전체 시스템을 역행시키는 환경을 막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터리에 필요합니다. 가압 시스템에 필요합니다. 기계적 연결부에 필요합니다. 생명 유지 순환 장치에 필요합니다. 승무원 숙소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얇은 공기는 이 문제를 과소평가하기 쉬운 방식으로 더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화성은 지구 지표면 대기압의 약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열을 지구처럼 붙잡고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면과 그 위의 장비가 낮과 밤 사이에 훨씬 더 급격하게 뜨거워지고 차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 부품이 오후에는 잘 작동하다가 새벽에는 부서지기 쉽거나 전력을 많이 소모하거나 신뢰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첫 1년이 그토록 위험한 숨겨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화성은 단 하나의 큰 고장이 필요 없습니다. 동시에 여러 작은 시스템을 악화시키며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추위가 이미 당신이 의존하는 모든 기계를 공격하고 있다면 다음 문제는 더욱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방사선은 해가 뜨기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일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가압 시스템으로 악천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전력으로 추위와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볼 수도, 느낄 수도, 끌 수도 없는 것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화성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방사선은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환경의 일부입니다. 지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보호합니다. 위에는 두꺼운 대기가 있고 주변에는 강력한 지구 자기장이 있습니다. 이 두 겹이 함께 우주와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방사선의 대부분을 막거나 줄여줍니다. 하지만 화성은 당신을 그렇게 보호하지 않습니다. 대기가 얇고 지구처럼 같은 역할을 하는 강력한 지구 자기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표면이 훨씬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첫 1년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구의 보호막 아래에서 사는 법을 압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계획과 차폐 지원을 받으며 제한된 시간 동안 궤도에서 작업하는 법을 압니다. 하지만 보호가 약한 다른 행성에서 사는 것은 다릅니다. 복사할 만한 오랜 인류의 역사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거주지 두께가 무엇인지, 가장 좋은 일일 EVA 일정이 무엇인지, 장기 체류 시 얼마나 많은 노출이 허용되는지, 또는 차폐 시스템을 착륙 후 얼마나 빨리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증된 일상이 없습니다. 승무원은 연구는 되었지만 인간이 아직 완전히 살아보지 못한 문제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성 지표면에서 실제 측정값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은 가볍지 않습니다. 큐리오시티의 방사선 장치는 나사 교육 자료에서 하루에 약 0.7mS로 요약된 지표면 선량률을 측정했습니다. 나사는 또한 하루에 약 210 마이크로그레이 정도의 지표면 흡수 선량값을 제시했습니다. 기술적인 틀은 데이터가 제시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실험실 모델의 추정치가 아니라 화성 자체에서 온 실제 장비 데이터입니다. 지표면 방사선 환경은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사람들이 지구에서 사는 것에 익숙한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첫 1년을 더욱 악화시키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승무원이 그 해를 시작할 때 방사선은 이미 화성으로 가는 여정 동안 몇 달 동안 그들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첫 화성 1년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신선한 승무원과 함께 시작되지 않습니다. 착륙 전에 이미 긴 방사선 노출을 흡수한 승무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승무원은 몇 달간의 여정 끝에 이미 긴장된 상태로 도착하고 그 후 노출이 매일 계속되는 환경에서 지표면 작전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주지 설계는 단지 추위를 막고 압력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방사선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EVA 프로그램은 단지 시간, 거리, 그리고 전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누적 노출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 수준이 이미 나쁜데 태양 폭풍은 상황을 매우 빠르게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의 대규모 태양 활동은 화성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보다 훨씬 밝은 전 지구적 오로라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큐리오시티가 지표면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준은 2일 이상 동안 이전 측정치의 2배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위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화성이 훨씬 더 위험해지기 위해 희귀한 공상과학 재난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태양이 때때로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첫 1년의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첫 1년의 시스템들은 여전히 실제로 테스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사선은 화성에서 단지 의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행성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화성은 오늘날 이렇게 혹독한 상태에 있는 이유는 수십억 년 동안 노출을 통해 이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사람과 우주 사이에 질량을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토, 물, 화물, 구조, 자재 및 매립형 설계를 차폐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차폐는 공짜가 아닙니다. 표토 더미를 원한다면 굴착 장비, 전력, 시간, 그리고 먼지 속에서 작동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매립형 거주지를 원한다면 착륙 후에 첫 번째 기본 설치보다 더 진보된 건설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두꺼운 방사선 보호를 원한다면 질량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량은 이미 착륙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차폐 솔루션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임무의 다른 곳에 압력을 가합니다. 첫 1년의 화성 생활이 그토록 취약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위협들, 착륙, 공기, 추위와 방사선은 단지 시작의 문제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조차 생존을 공학적 악몽으로 바꾸는 동안 행성의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완고한 무기가 모든 것 위에 서서히 내려앉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 먼지는 임무를 끝내야 할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통 한 번에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모든 것을 조금씩 더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전체 시스템이 그 주위에서 옥죄어 올 때까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화성의 먼지 폭풍을 오해합니다. 장비를 부수는 거대한 바람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화성의 공기는 그런 종류의 효과가 지구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기에는 너무 얇습니다. 따라서 극적인 타격을 기대하고 있다면 잘못된 위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위협은 먼지가 모든 것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며 바람 자체가 지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임무를 계속해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성 먼지를 그토록 심각한 첫 1년의 문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태양 전지판에 내려앉습니다. 센서를 덮습니다. 라디에이터를 더럽힙니다. 시야를 줄입니다. 카메라와 광학 장치를 방해합니다. 관절, 밀폐 장치, 베어링 및 노출된 기계 표면에 스며듭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 극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함정입니다. 화성의 먼지는 세게 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이론적인 위험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실제 임무들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오퍼튜니티는 2018년 전 지구적 먼지 폭풍 동안 태양 전지판에 도달하는 햇빛이 급감하면서 손실되었습니다. 나사는 그해 6월 10일에 마지막 통신을 받았습니다. 인사이트는 같은 종류의 쇠퇴를 더 느린 버전으로 겪었습니다. 먼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양 전지판 위에 계속 쌓였습니다. 지역적인 폭풍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반복적인 안전 모드가 활동을 계속해서 제한했습니다. 결국 전력 여유가 너무 떨어져 임무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화성이 우리에게 이미 준 가장 명확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시스템이 폭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여유가 허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더럽고 조금 더 희미하고 조금 더 약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먼지는 단지 전력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의 환경을 바꿉니다. 큐리오시티와 궤도선에서 온 데이터는 화성이 명확한 계절적 먼지 주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분화구에서 시야는 여름에 약 30km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겨울에는 약 130km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기 중의 먼지는 시야를 가리는 것 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흡수하고 대기 가열을 바꾸며 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먼지 수준이 올라가면 공기는 단지 더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열 및 바람 거동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시성 문제가 아닙니다. 동시에 전력 문제, 가열 문제, 그리고 이동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지는 임무 전반에 걸친 스트레스 증폭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먼지가 전체 전초기지의 전력 이동성 및 유지 보수를 서서히 감소시킬 수 있다면 다음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화성에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전체 추출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화성에는 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물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행성에 대한 가장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실 중 하나입니다. 예, 화성에는 물 얼음이 있습니다. 궤도 데이터와 최신 지도 작성 연구는 매장된 얼음이 아마도 많은 지역에서 때로는 지표면 1m 이내에 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 속의 얼음은 저장 탱크 안에 사용 가능한 물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간격은 화성에서 가장 큰 첫 1년 생존 문제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그 매장된 얼음을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전력, 너무 많은 장비 수명, 그리고 너무 많은 안전 여유를 잃지 않고 안정적인 일일 공급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1년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입니다. 첫 1년의 승무원은 성숙한 채굴 및 처리 시스템을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리턴은 하나의 사슬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가장 좋은 물질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에 접근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파거나 뚫습니다. 그런 다음 사용 가능한 물을 얼어붙은 땅이나 수화된 물질에서 분리하기 위해 충분히 가열합니다. 그런 다음 그 물을 포획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정화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이 얼거나 새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전초기지 안에서 운반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화성에 접근 가능한 얼음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건너뛰는 부분입니다. 궤도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 땅에서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도는 얼음이 아마도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현장에서 정확히 얼마나 단단한지, 반복적인 주기 후에 시추가 어떻게 거동하는지, 기계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들어가는지, 또는 히터나 펌프의 성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뒤처지는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과학 기사 제목은 종종 소금물이나 습한 화학의 징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존을 위해 보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주 상상하는 방식의 거대한 이용 가능한 지하 액체 저수지에 대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무원은 더 어려운 길로 내몰립니다.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일 자원은 거의 모든 다른 것에 연결됩니다. 물은 마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위생, 의료용, 식량 시스템, 산소 생산 및 연료 화학을 위한 것입니다. 즉, 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은 단 하나의 생명 유지 항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정착지의 중심 물질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 위치가 사람들이 어디에 착륙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수원은 생명 유지, 산소 생산 및 차폐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수원은 기지를 수입된 예비 자원에 더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의 물 여유분은 전체 사슬이 실제 조건에서 입증될 때까지는 가짜입니다. 저장된 예비 자원은 단지 다리일 뿐입니다. 장기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무는
현지 물 생산이 실제로 매일 작동할 때에만 안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물조차도 추출하고 처리하고 끊임없이 고장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면 다음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화성에서 숨을 쉬는 것은 당신의 몸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계가 매일 생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성에서 산소를 원한다면 환경이 당신을 도와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적대적인 대기를 당신의 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기계를 만듭니다. 밖의 공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호흡하기에 치명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이산화탄소가 산소 생산을 위한 원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화성이 당신에게 끊임없이 제시하는 종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본 아이디어가 작동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퍼서비어런스가 탑재한 산소 실험 장치 목시가 화성 대기의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추출할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16번의 시도 동안 총 122g의 산소를 생산했으며 높은 순도로 시간당 12g에 달하는 비율에 도달했습니다. 나사는 이 총량이 우주 비행사의 약 4시간 호흡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진짜 충격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승무원 전초기지에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초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화학이 화성 자체에서 실제 화성 공기로, 실제 화성 조건으로, 그리고 시스템 주변의 실제 화성 먼지와 온도 문제들과 함께 작동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증명하는 것은 그것을 승무원이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하는 것에 비하면 쉬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테스트 장치는 그램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인간 전초기지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내구성이 있으며 훨씬 더 안정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단지 호흡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비 공급, 비상 저장, 압력 관리, 그리고 결국 화성에서 다시 떠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임무 설계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단지 산소 장치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주위에 전체 처리, 저장, 모니터링 및 유지 보수 사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산소는 단지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존과 귀환 모두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주지의 느낌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소음은 더 이상 단지 유지 보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기 시스템에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전력 급등은 단지 전력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들이쉬는 모든 숨은 그 사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들이쉬는 모든 숨은 그 사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슬은 호흡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먹여 살립니다. 왜냐하면 화성에서 당신은 음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규율로 배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상자가 비기 훨씬 전에 임무 문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음식을 첫 1년에 그토록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음식은 단지 다 떨어졌을 때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그 내용물, 맛, 그리고 승무원이 그것을 먹으려는 의지를 바꾸기 시작할 때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화성의 음식은 화학, 저장 안정성, 포장 내구성, 영양 계획, 폐기물 관리 및 사기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사의 심우주 식품 연구는 화성 임무가 최대 5년의 유통기한을 가진 식품 시스템을 필요로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전체 그림을 바꿉니다. 당신은 긴 여행을 위해 음식을 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작동하는 인간 식단을 음식 자체가 위험으로 변할 만큼 긴 시간 동안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초기지는 예비 식량을 먹으면서 예비 식량에 덜 의존적인 미래를 건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식사가 단지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카운트다운에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나사의 식품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사실 중 하나는 저장된 음식의 영양가가 영원히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타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됩니다.
비타민 C와 같은 일부는 일부 식품에서 약 1년에서 3년 내에 허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화성의 음식은 선반 위에서 참을성 있게 사용되기를 기다리는 고정된 자원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에 의존하는 동안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것조차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엔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품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먹을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을 실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사 자체의 식품 연구는 이 점에 대해 매우 명확합니다. 안전성, 영양, 그리고 수용성은 각각 유통기한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한 끼 식사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밀봉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식품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것을 충분히 먹을 수 없다면 말이죠. 따라서 진짜 질문은 승무원이 이 음식을 임무가 요구하는 기간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지 식량 생산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또한 첫 1년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 음식조차도 정착지가 실패 직전에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한 느린 테스트가 된다면 다음 문제는 더욱 개인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성은 단지 당신의 기계에만 도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직접 당신의 몸에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화성은 당신이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도착하는 순간 생물학은 매우 간단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력이 당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에 충분한가? 아니면 단지 잠시 동안 기분 좋게 만들어줄 만큼만 충분한가? 화성은 지구 중력의 약 38%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궤도에 비해 큰 이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위험은 화성이 궤도보다 더 유용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기에도 충분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중력은 뼈, 근육, 심혈관 성능 및 협응력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전히 보존하기에는 너무 낮을 수 있습니다. 즉, 승무원은 길 위에서보다 더 능력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 아래에서는 여전히 서서히 중요한 신체 능력을 잃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세 중력이 무엇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대응책이 없다면 우주 비행사들은 한 달에 체중을 지탱하는 뼈 밀도의 약 1%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화성이 이 과정을 멈추기에 충분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단지 늦추기에만 충분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분석은 약 0.4G 미만에서는 근육, 뼈 및 심폐 기능의 장기적인 보존이 신뢰할 수 없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화성은 약 0.38G로 이 선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화성이 그런 식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첫 1년이 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찰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승무원은 신선하게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첫 화성 1년을 지구 조건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몇 달간의 여정 끝에 장기간의 우주비행의 모든 정상적인 손상과 긴장을 안고 도착합니다. 즉, 몸은 지구에서 화성으로 깨끗하게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적대적인 환경에서 회복하려고 노력하면서 충분히 보호적인지 확실하지 않은 다른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인간의 몸조차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또 다른 시스템이 된다면 다음 문제는 더욱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화성은 죽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지질학적으로 조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성은 죽었고 평평하며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땅이 논쟁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성의 땅은 단지 당신이 서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배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입니다. 화성이 죽은 세계라는 것은 가장 오래된 생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첫 인간 전초기지가 필요로 할 방식으로 조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사이트는 이 그림을 매우 명확하게 바꾸었습니다. 임무 동안 1년개 이상의 화성 지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들 중 일부는 궤도 데이터에서 이미 지각 활동과 산사태와 연결된 지역인 케르베로스, 포사이까지 추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추위가 이미 당신이 의존하는 모든 기계를 공격하고 있다면 다음 문제는 더욱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방사선은 해가 뜨기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일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가압 시스템으로 악천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전력으로 추위와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볼 수도, 느낄 수도, 끌 수도 없는 것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화성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방사선은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환경의 일부입니다. 지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보호합니다. 위에는 두꺼운 대기가 있고 주변에는 강력한 지구 자기장이 있습니다. 이 두 겹이 함께 우주와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방사선의 대부분을 막거나 줄여줍니다. 하지만 화성은 당신을 그렇게 보호하지 않습니다. 대기가 얇고 지구처럼 같은 역할을 하는 강력한 지구 자기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표면이 훨씬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첫 1년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구의 보호막 아래에서 사는 법을 압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계획과 차폐 지원을 받으며 제한된 시간 동안 궤도에서 작업하는 법을 압니다. 하지만 보호가 약한 다른 행성에서 사는 것은 다릅니다. 복사할 만한 오랜 인류의 역사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거주지 두께가 무엇인지, 가장 좋은 일일 EVA 일정이 무엇인지, 장기 체류 시 얼마나 많은 노출이 허용되는지, 또는 차폐 시스템을 착륙 후 얼마나 빨리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증된 일상이 없습니다. 승무원은 연구는 되었지만 인간이 아직 완전히 살아보지 못한 문제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성 지표면에서 실제 측정값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은 가볍지 않습니다. 큐리오시티의 방사선 장치는 나사 교육 자료에서 하루에 약 0.7mS로 요약된 지표면 선량률을 측정했습니다. 나사는 또한 하루에 약 210 마이크로그레이 정도의 지표면 흡수 선량값을 제시했습니다. 기술적인 틀은 데이터가 제시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실험실 모델의 추정치가 아니라 화성 자체에서 온 실제 장비 데이터입니다. 지표면 방사선 환경은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사람들이 지구에서 사는 것에 익숙한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첫 1년을 더욱 악화시키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승무원이 그 해를 시작할 때 방사선은 이미 화성으로 가는 여정 동안 몇 달 동안 그들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첫 화성 1년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신선한 승무원과 함께 시작되지 않습니다. 착륙 전에 이미 긴 방사선 노출을 흡수한 승무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승무원은 몇 달간의 여정 끝에 이미 긴장된 상태로 도착하고 그 후 노출이 매일 계속되는 환경에서 지표면 작전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주지 설계는 단지 추위를 막고 압력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방사선을 가능한 한낮게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EVA 프로그램은 단지 시간, 거리, 그리고 전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누적 노출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 수준이 이미 나쁜데 태양 폭풍은 상황을 매우 빠르게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의 대규모 태양 활동은 화성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보다 훨씬 밝은 전 지구적 오로라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큐리오시티가 지표면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준은 2일 이상 동안 이전 측정치의 2배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위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화성이 훨씬 더 위험해지기 위해 희귀한 공상과학 재난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태양이 때때로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첫 1년의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첫 1년의 시스템들은 여전히 실제로 테스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사선은 화성에서 단지 의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행성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화성은 오늘날 이렇게 혹독한 상태에 있는 이유는 수십억 년 동안 노출을 통해 이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사람과 우주 사이에 질량을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토, 물, 화물, 구조, 자재 및 매립형 설계를 차폐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차폐는 공짜가 아닙니다. 표토 더미를 원한다면 굴착 장비, 전력, 시간, 그리고 먼지 속에서 작동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매립형 거주지를 원한다면 착륙 후에 첫 번째 기본 설치보다 더 진보된 건설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두꺼운 방사선 보호를 원한다면 질량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량은 이미 착륙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차폐 솔루션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임무의 다른 곳에 압력을 가합니다. 첫 1년의 화성 생활이 그토록 취약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위협들, 착륙, 공기, 추위와 방사선은 단지 시작의 문제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조차 생존을 공학적 악몽으로 바꾸는 동안 행성의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완고한 무기가 모든 것 위에 서서히 내려앉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 먼지는 임무를 끝내야 할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통 한 번에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모든 것을 조금씩 더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전체 시스템이 그 주위에서 옥죄어 올 때까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화성의 먼지 폭풍을 오해합니다. 장비를 부수는 거대한 바람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화성의 공기는 그런 종류의 효과가 지구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기에는 너무 얇습니다. 따라서 극적인 타격을 기대하고 있다면 잘못된 위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위협은 먼지가 모든 것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며 바람 자체가 지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임무를 계속해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성 먼지를 그토록 심각한 첫 1년의 문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태양 전지판에 내려앉습니다. 센서를 덮습니다. 라디에이터를 더럽힙니다. 시야를 줄입니다. 카메라와 광학 장치를 방해합니다. 관절, 밀폐 장치, 베어링 및 노출된 기계 표면에 스며듭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 극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함정입니다. 화성의 먼지는 세게 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이론적인 위험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실제 임무들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오퍼튜니티는 2018년 전 지구적 먼지 폭풍 동안 태양 전지판에 도달하는 햇빛이 급감하면서 손실되었습니다. 나사는 그해 6월 10일에 마지막 통신을 받았습니다. 인사이트는 같은 종류의 쇠퇴를 더 느린 버전으로 겪었습니다. 먼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양 전지판 위에 계속 쌓였습니다. 지역적인 폭풍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반복적인 안전 모드가 활동을 계속해서 제한했습니다. 결국 전력 여유가 너무 떨어져 임무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화성이 우리에게 이미 준 가장 명확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시스템이 폭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여유가 허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더럽고 조금 더 희미하고 조금 더 약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먼지는 단지 전력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의 환경을 바꿉니다. 큐리오시티와 궤도선에서 온 데이터는 화성이 명확한 계절적 먼지 주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분화구에서 시야는 여름에 약 30km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겨울에는 약 130km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기 중의 먼지는 시야를 가리는 것 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흡수하고 대기 가열을 바꾸며 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먼지 수준이 올라가면 공기는 단지 더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열 및 바람 거동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시성 문제가 아닙니다.
동시에 전력 문제, 가열 문제, 그리고 이동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지는 임무 전반에 걸친 스트레스 증폭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먼지가 전체 전초기지의 전력 이동성 및 유지 보수를 서서히 감소시킬 수 있다면 다음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화성에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전체 추출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화성에는 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물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행성에 대한 가장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실 중 하나입니다. 예, 화성에는 물 얼음이 있습니다. 궤도 데이터와 최신 지도 작성 연구는 매장된 얼음이 아마도 많은 지역에서 때로는 지표면 1m 이내에 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속의 얼음은 저장 탱크 안에 사용 가능한 물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간격은 화성에서 가장 큰 첫 1년 생존 문제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그 매장된 얼음을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전력, 너무 많은 장비 수명, 그리고 너무 많은 안전 여유를 잃지 않고 안정적인 일일 공급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1년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입니다. 첫 1년의 승무원은 성숙한 채굴 및 처리 시스템을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리턴은 하나의 사슬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가장 좋은 물질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에 접근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파거나 뚫습니다. 그런 다음 사용 가능한 물을 얼어붙은 땅이나 수화된 물질에서 분리하기 위해 충분히 가열합니다. 그런 다음 그 물을 포획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정화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이 얼거나 새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전초기지 안에서 운반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화성에 접근 가능한 얼음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건너뛰는 부분입니다. 궤도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 땅에서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도는 얼음이 아마도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현장에서 정확히 얼마나 단단한지, 반복적인 주기 후에 시추가 어떻게 거동하는지, 기계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들어가는지, 또는 히터나 펌프의 성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뒤처지는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과학 기사 제목은 종종 소금물이나 습한 화학의 징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존을 위해 보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주 상상하는 방식의 거대한 이용 가능한 지하 액체 저수지에 대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무원은 더 어려운 길로 내몰립니다.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일 자원은 거의 모든 다른 것에 연결됩니다. 물은 마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위생, 의료용, 식량 시스템, 산소 생산 및 연료 화학을 위한 것입니다. 즉, 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은 단 하나의 생명 유지 항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정착지의 중심 물질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 위치가 사람들이 어디에 착륙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수원은 생명 유지, 산소 생산 및 차폐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수원은 기지를 수입된 예비 자원에 더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의 물 여유분은 전체 사슬이 실제 조건에서 입증될 때까지는 가짜입니다. 저장된 예비 자원은 단지 다리일 뿐입니다. 장기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무는 현지 물 생산이 실제로 매일 작동할 때에만 안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물조차도 추출하고 처리하고 끊임없이 고장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면 다음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화성에서 숨을 쉬는 것은 당신의 몸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계가 매일 생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성에서 산소를 원한다면 환경이 당신을 도와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적대적인 대기를 당신의 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기계를 만듭니다. 밖의 공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호흡하기에 치명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이산화탄소가 산소 생산을 위한 원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화성이 당신에게 끊임없이 제시하는 종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본 아이디어가 작동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퍼서비어런스가 탑재한 산소 실험 장치 목시가 화성 대기의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추출할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16번의 시도 동안 총 122g의 산소를 생산했으며 높은 순도로 시간당 12g에 달하는 비율에 도달했습니다. 나사는 이 총량이 우주 비행사의 약 4시간 호흡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진짜 충격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승무원 전초기지에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초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화학이 화성 자체에서 실제 화성 공기로, 실제 화성 조건으로, 그리고 시스템 주변의 실제 화성 먼지와 온도 문제들과 함께 작동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증명하는 것은 그것을 승무원이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하는 것에 비하면 쉬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테스트 장치는 그램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인간 전초기지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내구성이 있으며 훨씬 더 안정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단지 호흡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비 공급, 비상 저장, 압력 관리, 그리고 결국 화성에서 다시 떠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임무 설계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단지 산소 장치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주위에 전체 처리, 저장, 모니터링 및 유지 보수 사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산소는 단지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존과 귀환 모두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주지의 느낌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소음은 더 이상 단지 유지 보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기 시스템에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전력 급등은 단지 전력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들이쉬는 모든 숨은 그 사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들이쉬는 모든 숨은 그 사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슬은 호흡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먹여 살립니다. 왜냐하면 화성에서 당신은 음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규율로 배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상자가 비기 훨씬 전에 임무 문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음식을 첫 1년에 그토록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음식은 단지 다 떨어졌을 때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그 내용물, 맛, 그리고 승무원이 그것을 먹으려는 의지를 바꾸기 시작할 때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화성의 음식은 화학, 저장 안정성, 포장 내구성, 영양 계획, 폐기물 관리 및 사기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사의 심우주 식품 연구는 화성 임무가 최대 5년의 유통기한을 가진 식품 시스템을 필요로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전체 그림을 바꿉니다. 당신은 긴 여행을 위해 음식을 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작동하는 인간 식단을 음식 자체가 위험으로 변할 만큼 긴 시간 동안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초기지는 예비 식량을 먹으면서 예비 식량에 덜 의존적인 미래를 건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식사가 단지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카운트다운에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나사의 식품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사실 중 하나는 저장된 음식의 영양가가 영원히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타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됩니다. 비타민 C와 같은 일부는 일부 식품에서 약 1년에서 3년 내에 허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화성의 음식은 선반 위에서 참을성 있게 사용되기를 기다리는 고정된 자원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에 의존하는 동안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것조차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엔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품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먹을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을 실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사 자체의 식품 연구는 이 점에 대해 매우 명확합니다. 안전성, 영양, 그리고 수용성은
각각 유통기한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한 끼 식사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밀봉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식품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것을 충분히 먹을 수 없다면 말이죠. 따라서 진짜 질문은 승무원이 이 음식을 임무가 요구하는 기간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지 식량 생산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또한 첫 1년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 음식조차도 정착지가 실패 직전에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한 느린 테스트가 된다면 다음 문제는 더욱 개인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성은 단지 당신의 기계에만 도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직접 당신의 몸에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화성은 당신이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도착하는 순간 생물학은 매우 간단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력이 당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에 충분한가? 아니면 단지 잠시 동안 기분 좋게 만들어줄 만큼만 충분한가? 화성은 지구 중력의 약 38%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궤도에 비해 큰 이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위험은 화성이 궤도보다 더 유용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기에도 충분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중력은 뼈, 근육, 심혈관 성능 및 협응력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전히 보존하기에는 너무 낮을 수 있습니다. 즉, 승무원은 길 위에서보다 더 능력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 아래에서는 여전히 서서히 중요한 신체 능력을 잃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세 중력이 무엇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대응책이 없다면 우주 비행사들은 한 달에 체중을 지탱하는 뼈 밀도의 약 1%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화성이 이 과정을 멈추기에 충분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단지 늦추기에만 충분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분석은 약 0.4G 미만에서는 근육, 뼈 및 심폐 기능의 장기적인 보존이 신뢰할 수 없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화성은 약 0.38G로 이 선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화성이 그런 식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첫 1년이 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찰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승무원은 신선하게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첫 화성 1년을 지구 조건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몇 달간의 여정 끝에 장기간의 우주비행의 모든 정상적인 손상과 긴장을 안고 도착합니다. 즉, 몸은 지구에서 화성으로 깨끗하게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적대적인 환경에서 회복하려고 노력하면서 충분히 보호적인지 확실하지 않은 다른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인간의 몸조차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또 다른 시스템이 된다면 다음 문제는 더욱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화성은 죽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지질학적으로 조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성은 죽었고 평평하며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땅이 논쟁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성의 땅은 단지 당신이 서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배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입니다. 화성이 죽은 세계라는 것은 가장 오래된 생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첫 인간 전초기지가 필요로 할 방식으로 조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사이트는 이 그림을 매우 명확하게 바꾸었습니다. 임무 동안 1년개 이상의 화성 지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들 중 일부는 궤도 데이터에서 이미 지각 활동과 산사태와 연결된 지역인 케르베로스, 포사이까지 추적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착지가 문제를 겪기 위해 지속적인 격렬한 지진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아직 수년간의 현지 운영 이력을 쌓지 못한 구조물을 테스트할 만큼 움직이는 행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먼지가 메커니즘으로 흔들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설된 라인이 약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커넥터가 헐거워질 수 있습니다. 밀폐 장치가 여유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 지진은 단지 벽이 갈라질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어려운 버전은 명백한 구조적 실패 이전에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첫 1년이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땅이 많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작업하기 어려운 물질입니다. 화성 표토는 유용하지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마모성이 있고 기계적으로 이상하며 먼지 위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화학 성분은 그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피닉스와 그 후 큐리오시티가 화성 토양에서 과염소산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사는 그것들의 광범위한 존재를 인간 탐사를 위한 심각한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염소산염은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약 1% 정도의 농도가 논의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 주변의 물질로 안전하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정착지 아래의 땅은 단지 당신이 그 위에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며 그 상호작용은 마모, 불확실성, 그리고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보통 땅을 다른 모든 것의 안정적인 출발점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땅이 당신이 너무 빨리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게 되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발밑의 표면조차 또 다른 불확실한 시스템이 될 때 다음 문제는 더욱 개인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성은 단지 당신의 피난처와 기계에만 도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잠, 일정, 그리고 시간 감각에 맞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모든 것이 공학적 문제라고 생각할 때 화성은 가장 기본적인 것, 즉 시간에 공격을 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까요? 화성의 시간은 왜 단순한 일정 문제보다 훨씬 더 클까요? 그리고 당신 발밑의 땅조차 어떻게 순식간에 위협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속도를 늦춥시다. 너무 빠르게 진행된 탐사 끝에 이 문제들 뒤에 숨겨진 기술적인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의 위험은 단지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간부터 시작합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첫 1년에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완고한 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하루, 즉 솔솔은 지구의 하루와 매우 가깝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화성은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24시간 39분 35초마다 한 번씩 돕니다. 이 추가적인 39분은 한 번 들었을 때는 심각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맞춰 몇 달 동안 살아야 할 때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일 당신의 일정이 전날에 비해 약 40분씩 밀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 시차증과 같습니다. 당신 몸의 생체 시계, 즉 일주기 리듬은 약 24시간 주기에 맞춰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환경은 이 주기를 매일 40분씩 앞으로 밀어냅니다. 따라서 당신은 지구의 교대 근무자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고정된 일정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화성에서는 일정 자체가 끊임없이 밀립니다. 일주일 안에 당신의 점심시간은 생물학적으로 아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달 안에 당신의 전체 수면, 기상 주기는 지구의 통제센터에 있는 동료들과 완전히 동기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의 위험은 그 생물학적 효과에 있습니다. 나사는 화성 탐사 로버 미리 시대에 지구의 직원들이 화성 솔 프로그램에 따라 일하도록 한 연구에 주목했습니다. 결과는 우려스러웠습니다. 직원의 약 절반이 적응했지만 나머지는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지상 직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몇 달간의 여정, 방사선 노출, 그리고 신체적 긴장 끝에 다른 행성에 폐쇄된 거주지에서 사는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단지 39분이라고 말할 때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 그리고 생물학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잠이 밀리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도 약해집니다. 의사결정이 느려집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운동 후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화성에서는 작은 실수들이 빡빡한 여유를 가진 시스템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작게 머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은 추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승무원의 저항력을 잠식하는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화성이 당신에게 놓는 유일한 함정은 시간이 아닙니다. 땅도 자체적인 메커니즘으로 문제가 됩니다. 화성이 지질학적으로 지구보다 덜 활동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사이트 임무의 데이터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임무 기간 동안 0개 이상의 화성 지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착지가 문제를 겪기 위해 지속적인 격렬한 지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아직 수년간의 현지 운영 이력을 쌓지 못한 구조물을 테스트할 만큼 움직이는 행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화성 지진의 기술적 메커니즘은 단지 벽이 갈라질지 여부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위험은 구조적 손상 이전에 일어나는 미세한 영향들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림 동안 표토와 먼지는 예상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지는 밀폐 장치나 움직이는 부품으로 흔들려 들어가 마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변에 차폐물로 쌓아둔 표토는 불규칙하게 가라앉아 보호의 빈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은 장력을 받거나 연결 지점에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들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 재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시스템들이 이미 지구에서보다 훨씬 더 빡빡한 여유로 작동합니다. 밀폐 장치의 여유가 1% 줄어들거나 커넥터가 약간 헐거워지거나 지지 다리 아래의 땅이 예기치 않게 가라앉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착지가 문제를 겪기 위해 지속적인 격렬한 지진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아직 수년간의 현지 운영 이력을 쌓지 못한 구조물을 테스트할 만큼 움직이는 행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먼지가 메커니즘으로 흔들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설된 라인이 약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커넥터가 헐거워질 수 있습니다. 밀폐 장치가 여유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 지진은 단지 벽이 갈라질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어려운 버전은 명백한 구조적 실패 이전에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첫 1년이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땅이 많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작업하기 어려운 물질입니다. 화성 표토는 유용하지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마모성이 있고 기계적으로 이상하며 먼지 위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화학 성분은 그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피닉스와 그 후 큐리오시티가 화성 토양에서 과염 소산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사는 그것들의 광범위한 존재를 인간 탐사를 위한 심각한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염 소산염은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약 1% 정도의 농도가 논의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 주변의 물질로 안전하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정착지 아래의 땅은 단지 당신이 그 위에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며 그 상호작용은 마모, 불확실성, 그리고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보통 땅을 다른 모든 것의 안정적인 출발점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땅이 당신이 너무 빨리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게 되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발밑의 표면조차 또 다른 불확실한 시스템이 될 때 다음 문제는 더욱 개인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성은 단지 당신의 피난처와 기계에만 도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잠, 일정, 그리고 시간 감각에 맞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모든 것이 공학적 문제라고 생각할 때 화성은 가장 기본적인 것, 즉 시간에 공격을 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까요?
화성의 시간은 왜 단순한 일정 문제보다 훨씬 더 클까요? 그리고 당신 발밑의 땅조차 어떻게 순식간에 위협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속도를 늦춥시다. 너무 빠르게 진행된 탐사 끝에 이 문제들 뒤에 숨겨진 기술적인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의 위험은 단지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간부터 시작합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첫 1년에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완고한 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하루, 즉 솔솔은 지구의 하루와 매우 가깝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화성은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24시간 39분 35초마다 한 번씩 돕니다. 이 추가적인 39분은 한 번 들었을 때는 심각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맞춰 몇 달 동안 살아야 할 때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일 당신의 일정이 전날에 비해 약 40분씩 밀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 시차증과 같습니다. 당신 몸의 생체 시계, 즉 일주기 리듬은 약 24시간 주기에 맞춰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환경은 이 주기를 매일 40분씩 앞으로 밀어냅니다. 따라서 당신은 지구의 교대 근무자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고정된 일정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화성에서는 일정 자체가 끊임없이 밀립니다. 일주일 안에 당신의 점심시간은 생물학적으로 아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달 안에 당신의 전체 수면, 기상 주기는 지구의 통제센터에 있는 동료들과 완전히 동기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의 위험은 그 생물학적 효과에 있습니다. 나사는 화성 탐사 로버 미리 시대에 지구의 직원들이 화성 솔 프로그램에 따라 일하도록 한 연구에 주목했습니다. 결과는 우려스러웠습니다. 직원의 약 절반이 적응했지만 나머지는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지상 직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몇 달간의 여정, 방사선 노출, 그리고 신체적 긴장 끝에 다른 행성에 폐쇄된 거주지에서 사는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단지 39분이라고 말할 때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 그리고 생물학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잠이 밀리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도 약해집니다. 의사결정이 느려집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운동 후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화성에서는 작은 실수들이 빡빡한 여유를 가진 시스템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작게 머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은 추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승무원의 저항력을 잠식하는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화성이 당신에게 놓는 유일한 함정은 시간이 아닙니다. 땅도 자체적인 메커니즘으로 문제가 됩니다. 화성이 지질학적으로 지구보다 덜 활동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사이트 임무의 데이터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임무 기간 동안 0개 이상의 화성 지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착지가 문제를 겪기 위해 지속적인 격렬한 지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아직 수년간의 현지 운영 이력을 쌓지 못한 구조물을 테스트할 만큼 움직이는 행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화성 지진의 기술적 메커니즘은 단지 벽이 갈라질지 여부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위험은 구조적 손상 이전에 일어나는 미세한 영향들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림 동안 표토와 먼지는 예상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지는 밀폐 장치나 움직이는 부품으로 흔들려 들어가 마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변에 차폐물로 쌓아둔 표토는 불규칙하게 가라앉아 보호의 빈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은 장력을 받거나 연결 지점에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들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 재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시스템들이 이미 지구에서보다 훨씬 더 빡빡한 여유로 작동합니다. 밀폐 장치의 여유가 1% 줄어들거나 커넥터가 약간 헐거워지거나 지지 다리 아래의 땅이 예기치 않게 가라앉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어 시스템적 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지구의 건설 현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성에서는 예기치 않게 움직이는 것이 있을 때 더 많은 전문가, 더 많은 자재 또는 더 많은 도구를 부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땅 자체는 단지 서 있는 플랫폼이 아니라 전초기지의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만약 시간과 땅이 모두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생존 도구 중 하나인 통신은 어떻게 위협이 될까요? 화성이 멀다는 것은 당신의 뇌가 무언가 잘못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의 거리는 단지 이동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고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일 때 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잃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메커니즘의 기초에는 물리학이 있습니다. 빛의 속도, 지구와 화성 사이의 단방향 통신 지연은 행성들의 궤도상 위치에 따라 약 4분에서 24분 사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빠른 가능한 상호 대화조차도 약 45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 실시간 도움이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임무통제센터가 인계하지 않습니다. 임무통제센터가 당신에게 실시간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화성의 승무원은 개입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에는 더 나쁜 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연이 유일한 통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양 합솔랄 컨정션 때문에 통신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이 지구와 화성 사이에 들어와 태양 주변의 하전된 환경이 신호를 방해할 수 있는 때입니다. 나사 연구는 합과 관련된 중단 또는 암흑이 약 2주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문제는 단지 화성과 대화하는 것이 느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화성과 대화하는 것이 느리고 동시에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히 첫 1년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승무원이 가장 적은 경험, 가장 적은 현지 해결책, 그리고 가장 미성숙한 지원 인프라를 가진 때이기 때문입니다. 로봇 임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궤도선을 중계기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지상기지가 항상 지구와 직접적인 시야를 확보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 기지도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연결을 보장하기 위해 중계 시스템, 지역 네트워크,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궤도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은 사치가 아니라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인프라는 붕괴될 수 있습니다. 궤도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계 통과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상 안테나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슬의 모든 약점은 실제적인 운영상의 우려가 됩니다. 화성이 모든 것을 자율성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제뉴어티 헬리콥터는 지연 때문에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구에서 원격 조종되는 헬리콥터처럼 날릴 수 없었습니다. 명령을 미리 보내고 항공기가 비행 중에 스스로 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유인 화성 작전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미리 보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항상 충분히 빨리 도와줄 것이라는 가정 위에 화성 기지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1년이 그토록 힘든 이유는 인간의 생명이 처음으로 다른 행성에서 이 수준의 자율성에 의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들은 화성의 용서 없는 환경에서 생존과 서서히 패배 사이의 가느다란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이 선의 가장 근본에는 다른 모든 것을 지탱하거나 무너뜨리는 또 다른 시스템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다른 모든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화성에서 전력은 기지 안에 하나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전력은 거의 모든 다른 시스템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산소라고 말할 때 당신은 사실 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 추출, 난방, 통신, 의료 지원, 조명, 재활용, 계산 및 식량 생산이라고 말할 때도 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력이 그토록 빨리 심각해지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잃게 되면 당신은 단지 편안함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기지 안의 환경을 인간의 생명과 양립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화성 기지를 계속해서
새는 양동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양동이는 열과 공기를 안에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밖의 추위와 진공은 끊임없이 이 자원들을 밖으로 빼내려고 합니다. 전력은 이 양동이를 끊임없이 다시 채우는 수도꼭지입니다. 만약 수도꼭지가 느려지면 양동이는 비게 됩니다. 따라서 화성의 전력은 단지 평균적인 햇빛 계산이 아닙니다. 먼지 축적과 계절적 변화와의 끊임없는 논쟁입니다. 태양 에너지는 절대로 화성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은 그 대가가 무엇인지 당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공기 중의 먼지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을 줄입니다. 장비 위의 먼지는 생산량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오퍼튜니티와 같은 임무들은 태양 전지판에 도달하는 빛이 너무 줄어들었을 때 손실되었고, 구조는 절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사이트는 큰 폭풍 동안 안전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낮은 전력이 스스로를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을 만드는 악순환입니다. 따라서 핵 시스템과 같은 안정적인 전력원은 화성 임무에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퍼서비어런스의 MMRTG는 약 110W의 전기 출력으로 시작했으며 동시에 지속적인 열을 생산했습니다. 탐사선에게 이것은 귀중합니다. 하지만 인간 전초기지에게는 같은 논리가 훨씬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신뢰할 수 있는 기본 전력은 기지가 폭풍에 덜 취약하고 온도 변동에 덜 취약하며 낮은 출력이 구조를 어렵게 만드는 순환에 갇힐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력 손실이 다른 모든 것에 얼마나 빨리 퍼질 수 있는지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전력이 떨어지면 외부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작업이 줄어들면 유지보수가 밀립니다. 유지보수가 밀리면 노출된 시스템에 먼지와 마모가 계속 쌓입니다. 동시에 더 낮은 전력은 더 적은 난방, 공기 처리를 위한 더 적은 여유, 그리고 무엇을 켜두고 무엇을 끌지에 대한 더 엄격한 선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명은 전력을 가지는 것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한 주 나쁜 일이 전체 시스템을 균형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전력을 가지는 것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들 중 어느 것도 없이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화성에서 당신이 밖으로 나가는 모든 순간 당신은 단지 우주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의 일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표면 작전에 대해 놓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화성 우주복은 의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압력 주기, 반복적인 사용, 낮은 온도, 자외선 노출, 거친 지면, 먼지 오염 및 지속적인 사용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작고 개인적인 우주선입니다. 이 메커니즘의 기초에는 마모와 손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이 개념이 지구에서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현대 우주복은 이미 다른 역할을 하는 많은 층을 사용합니다. 압력을 안에 유지하고,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온도를 관리하고, 외부로부터의 손상을 줄이는 것과 같은 이것은 강력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한 마모가 서서히 쌓일 수 있는 많은 장소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화성에서 가장 큰 장기적인 우주복 위협은 아마도 먼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복을 바로 화성이 모든 것을 공격하기 좋아하는 방식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반복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많은 다른 인터페이스에서 먼지는 밀폐 장치에 들어갈 수 있고 움직이는 부품을 마모시킬 수 있으며 누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밸브 거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우주복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하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성 우주복에는 계속해서 섬세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많은 부품이 있습니다. 관절은 올바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베어링은 우주 비행사를 과도하게 부담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장갑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먼지가 이 기능들 중 몇 가지에 동시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우주복은 즉시 고장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작동시키고 점검하고 신뢰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화성에서 우주복에 대한 신뢰 상실은 완전한 고장 이전에도 이미 임무 문제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EVA는 그것이 야기하는 마모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비필수적인 외부 활동은 우주복 편대가 제한된 자원이라는 사실과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스템들, 이 모든 기계적 및 생물학적 위협들 위에 서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무자비한 메커니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비와 관련이 없습니다. 물리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성은 당신에게 어떠한 구조 경제학도, 어떠한 빠른 보급도, 그리고 중요한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어떠한 빠른 해결책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첫 1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단 하나의 위험이 아닙니다. 빠른 탈출구가 없다는 사실, 망가진 것을 빨리 교체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실수가 현실이 되었을 때 그것을 빨리 고칠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커띠,